자, 진짜 5G 시대는 이제부터다라는 주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엔터 총괄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한상욱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좀 어려웠죠? 고생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충무로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들어보죠. 자, 이 본격적인 진짜 5G 시대. 그동안은 사실 그 4.5G라는 이야기들 시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LTE 때도 반쪽짜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5G에 됐기 때문에 특별히 나왔던 이유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결국에 왜 반쪽짜리냐, 4.5G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무선망 쪽에서는 5G가 응용되고 있지만 네. 유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LTE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했을 때 5G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4.5G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군요. 사실 통신이라는 게 이게 뭐 물리적으로 딱 칼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은 네, 투자 자체가 이제 무선 기지국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지국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무선 기기 같은 경우에는 5G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네. 안쪽으로 좀 더 보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코어망이라고 하는 이제 안쪽에 들어간 유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LTE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5G가 완벽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주파수대가 다 조금 넓잖아요, 영역대가. 실제 진정한 5G는 28GHz? 뭐 28GHz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국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3.5GHz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주파수가 될수록 커버리지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파수 짧아지잖아요. 네. 가는 거리가. 네, 맞습니다. 주파수가 직진성이 낮은-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8GHz를 궁극적으로 전국 커버리지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28GHz를 통해 가지고 전국 커버리지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평지가 많으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네. 28GHz로 전국 커버리지를 가는 게 사실상 어렵죠, 굉장히. 아직까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주파수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거를 전국 커버리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3.5GHz대를 이제 상용화함으로써 이걸 전국 커버리지로 가지고 가고 28GHz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셨지만 명동 같은 곳, 혹은 강남 같은 곳에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8GHz의 특성상 또 더 많은 기기를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GHz를 투자하는 것보다 28GHz를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병행하는 형태로 이제 나아갈 것이고 올해부터는 국내 2통 3사 28GHz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가 5G의 진정한 시대가 열리는 개화되는 이런 의미로 주신 것 같은데 이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NSA 방식하고 SA 방식하고 이런 용어들은 어떤 구분이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스탠드얼론, 넌 스탠드얼론인데 그러니까 혼자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단독 모드냐 비단독 모드냐라고 보면 뭐 한국말로 했을 때는 좀 어렵지는 않은 용어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 상용화되는 5G 같은 경우에는 LTE망을 혼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5G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LTE랑 혼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단독 모드다. 그래서 NSA 방식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5G만 이용한다라고 본다면 이건 5G가 단독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단독 모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NSA 모드로 이제 정역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아직까지는 사실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스탠드얼론 방식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뭐 캐펙스 투자가 되게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 쪽에 대한 투자가 전체 뭐 2통 3사의 캐펙스 중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사이클이 굉장히 긴 투자 시기를 거칠 거기 때문에 뭐 올해부터 스탠드얼론 방식이 투자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시스템적으로 네트워크 상으로 봤을 때는 5G가 정말 궁극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 체감하려면은 이제 속도. 근데 이 LTE 시대만 해도 영상을 스트리밍하는데 아주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뭐 3.5GHz를 지금 상용화를 했고 네. 앞으로 28GHz를 상용화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것이 과연 다르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3.5GHz를 사용하든 28GHz를 사용하든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속도를 요하는 뭐 어떠한 특정한 앱 혹은 서비스가 아직은 부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뭐 LTE보다 빨라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달라졌지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적응해 가야 되겠죠. 사실 기기가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뭐 요즘 TV CES 가면 베젤이 있니 없니 1mm네 베젤 리스네 베젤 프리네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시청하는 거리에서 보면 2mm도 잘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왔는데 구부리잖아요. 저걸 왜 구부리지? 이러다가 구부려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가는 거죠. 통신도 마찬가지로 LTE에서 이제 5G로 가게 되면 뭔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언제쯤 28GHz대로 실제로 쓸 수 있는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던데요. 일단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에 이제 출시된 5G 단말기를 보더라도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28GHz 지원하는 단말기가 언제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된다면 추정컨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애플이 신규 5G 단말기를 출시했을 때는 28GHz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면서 3.5GHz와 28GHz를 둘 다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출시될 가능성은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그렇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단말기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28GHz로 투자를 해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말기가 언제 나오느냐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확 달려들기가 애매모호한 상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만 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아직은 구도 체제가 애플도 분명히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뭐 일단은 국내 5G 가입자를 보게 되더라도 작년 4분기에는 사실 신규 단말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했던 500만 가입자를 넘어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연말 기준으로 500만 가입자를 넘지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4분기가 사실 아이폰은 나왔지만 LTE 전용 모델이었고요. 신규 단말기가 없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1분기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5G 단말기가 새롭게 나오는 게 삼성이 한 3월 정도 예상을 하게 된다고 보면 5G 시장 자체는 개화하고 있지만 아직 개화기이기 때문에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단말기 자체는 사실 부재한 게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심도 있는 얘기 상당히 흥미로워요. 저는 흥미로운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이 바쁜 개장하고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뭐 저렇게 깊게 얘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업 얘기로 가봐야 되겠죠. 자, 통신사 그래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SK텔레콤 봐야 되겠죠. 약간 번외적인 이벤트 이슈가 또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뭐 회사의 펀더멘털리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통 3사의 2019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들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굉장히 주목받는 게 사실이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뭐 자사주 매입죠, 주 SK의 자사주 매입 등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자체의 변화가 분명히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는 시각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대주주 오너의 이제 그 뭐 사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공론화된 거니까 그 오너의 이혼 소송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소영 원장이 SKT를 내놔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일단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법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그러니까 한진칼이 사실 노이즈가 좀 많았지만 그 시장에서 SKT도 그렇게 될 가능성? SK?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려나요? 뭐 GSK 같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을 사실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SK텔레콤이 중간 지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SK텔레콤도 그렇죠.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이 높죠. 네,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가의 최근의 그 상승도 SKT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뭐 줘야 되는데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반영이 안 될까? 네, 주가 측면을 본다면 주가의 흐름은 SK 하이닉스를 반영하진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거 좀. 예. 네, SK텔레콤이 했던 뭐 인수합병 중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하이닉스이죠.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GSK에 대한 이제 이슈는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SK텔레콤도 기간 산업이고 뭐 정부의 좀 입김에 따라서 움직임을 많이 가졌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SK텔레콤이 좀 이슈가에서 중심에 설 가능성은 사실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뭐 확 휘어져갖고 저 바닥에 붙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참 허허 허수심이 나는데 자 KT 가보죠. KT. 네. KT는 어떨까요? 일단 내부 KT 출신 네, 맞습니다. CEO? 네, CEO가 이제 교체가 됐죠. 사실 민영화 이후로 처음으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내부 인사가 일단 CEO에 선임이 됐고 뭐 일단 주총이 남아 있습니다만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KT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매우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측면이 배제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가의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새로 선임된 CEO가 어떠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포스트 황체제에서 뭐 특별한 언급이 사실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겠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뭐 일단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KT가 뭔가 좀 언급을 할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조직 구조가 되게 큽니다. 네. 그렇기 방대한 때문에 조직이죠.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 시장과 그런 측면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빼고 본다면은 일단은 뭐 특별하게 KT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좀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T도 주가 보니까 SKT보다 더 심하네요. 네. 저 밑으로 곤두박질 쳐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한때 제가 그 생각이 나네. 몇 년 전, 수년 전인데 왜 이 전봇대 없애는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래, 통신선을 네, 다 맞습니다. 지하로 묻는 땅으로. 예, 통신선 묻으라 그랬더니 주가를 다 묻어버려가지고 주가가 한때 막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통신사들이. 맞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 주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예,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주가를. 네, 기회가 올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네. LGU 플러스 마지막 가보죠. 네, 일단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측면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PG 사업부라는 전자결제 사업부. LG 스타일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네, 정말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5G가 가입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통신세가 들어왔을 때 변모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통신은 돌아섭니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의 시너지가 안 나오는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PG 사업부가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또 반대로 본다면 매각을 했고 새로 인수한 회사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LG 헬로 비전으로. 그래서 LG 헬로 비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쪽에서의 시너지를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를 시장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특하네 조금. 네, 일단은 국내 통신사를 보게 된다면은 산업 자체를 봤을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쪽, 그 두 번째로는 IPTV.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인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니까 IPTV가 따라 들어오고 전화도 따라 들어오는 형태. 그래서 결합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LG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CJ 헬로를 인수함으로써 점유율 자체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부가 다 시장 점유율이 3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디어 부문 IPTV 쪽에서는 2위 사업자로 올라올 수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뭐 새로운 결합 상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교차 상품 판매 같은 거를 진행을 함으로써 분명히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5G 가입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는 SK텔레콤도 그렇고 LG 플러스도 다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인수합병의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 뭐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경쟁사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걸 인수합병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사업 모델 아니면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LG U 플러스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하고 뭐 기회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에 있어가지고 LG U 플러스를 이제 통신 업종 내에서는
최선 호주로 제가 좀 보고 탑픽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세 개 중에 LGU 플러스 탑픽이다. 이게 결론이네요. 네. 좋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입니다. 한상욱 연구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